주제 통합할 시작할게. 가 문단 첫 번째. 첫 번째 문단. 장소에 관한 철학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 미셀 푸코는 유토피아의 개념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헤테로토피아를 제시하였다. 자, 유토피아 우리 잘 알지? 이상적인 그런 공간, 그치? 현실에는 없는 것. 그거하고 대별되는 개념, 헤테로토피아를 제시했대요. 그는 우리는 순백의 중립적인 공간 안에서 살지 않는다. 순백의 중립적인 공간, 이게 뭘까요? 이게 유토피아인 거야. 하였는데 여기서 순백의 중립적인 공간은 유토피아를 가리키고, 다시 말하면 뭐야? 우리는 유토피아에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이상적인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 푸코의 말을 인용했고요. 푸코는 유토피아란 현실에서 실제적인 장소를 점유하지 않고, 유토피아는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균질적인 공간이다. 자, 균질적, 균일, 동일. 같은 말이지. 균질적, 균일, 동일한 공간이다. 반면,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현실에 있어 없어? 현실에 없어요. 비현실적이고 균질적인 공간이야. 근데 헤테로토피아는요, 현실의 실제예요. 현실에 실제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과는 이질적인 거야. 현실에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현실과 이질적인 공간, 다른 공간. 이러한 공간의 예로 푸코는 원시사회에서 신성시된 장소, 원시사회에서는 신성시된 장소, 아이들이 다락방 가운데 자신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텐트 같은 거. 자기만의 공간이야. 자기만의 그런 아늑한 공간, 이런 것, 우리의 뭐 어릴 때 할 때 뭐 종이 상자 박스 안 이런 거, 뭐 책상 밑에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것이 푸코가 말하는 헤테로토피아인데, 현실에 실제하지만 현실과는 이질적인 공간, 거기 가면 자신만의 공간으로서 뭐 위로받고 하는 그런 공간, 그게 헤테로토피아라는 거야. 자, 현대사회에서는 누군가에는 정신병원 또는 감옥, 일탈을 위한 헤테로토피아, 이런 것들이 일탈을 위한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 이런 건 어때요? 모두에게는 동일하지는 않다. 이 헤테로토피아가 모두에게, 다락방이 헤테로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병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이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 상이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러한 공간은, 자, 이런 헤테로토피아는 기존의 권력 체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것에 반하는 질서를 갖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기존의 권력 체계에서 기존의 끝과 이질적이잖아. 그래서 반공간이라고 합니다. 반공간, 다른 말로 하면 저항하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헤테로토피아는 낯설고 위험한 곳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이안이 되고 해방이 실현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단. 자, 푸크는 헤테로토피아가 현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행하는 일종의 방공간이지, 그지? 저항하는 공간이었지, 그지? 그래서 대항공간, 현실 전복이란 건 뒤집어 엎는다는 거지, 그지? 그 자, 현실의 기존 의미를 뒤집어 엎는 거야. 현실의 기존 의미를 뒤집어. 그럼 현실과 연관이 있다, 없다? 현실과 연관이 있어요. 대항 공간이고 현실 전복 공간. 그러면 이거 아까 방 공간을 구체한 거지. 방 공간을 구체한 거고, 대항 공간이고 현실 전복의 공간이 된다고 하였다. 푸코에 따르면
헤테로토피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고 현실 전복을 시도한다. 또한 푸크는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고 강조. 그러니까 자,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전부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는 거야. 구성하지 않는 공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 공간은 현실에서 다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과 차별화된다고. 다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야. 헤테로토피아는 모두에게 공동으로 놓인 공간이라기보다 공동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간 아니야. 다양한 특성을 지닌 각 계층을 위한 공간, 공동체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 각자 다 다르니까 다양한 특성 지녔고 다양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헤테로토피아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 그리고 저마다 다른 질서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비균질적. 모두가 똑같이 원하는 그런 세계는 유토피아겠지. 근데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비균질적이라고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문단. 푸크는 헤테로토피아를 또 뭐라고 다른 말로 바깥 공간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난 공간,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난 공간. 푸크에 따르면 우리들의 삶의 공간은 조합을 통해 배치되는데 이때의 조합은 기존의 질서나 구조, 권력 안에서 이루어져. 근데 헤테로토피아는 그게 아니겠지, 그지? 바깥 공간은 기존의 질서에 의한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자, 그렇다고 기존의 질서와 동떨어진 건 아니야. 기존의 질서에 의한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뒤집는 느낌, 전복하는 양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요런 거죠. 예를 들면 요런 거지. A 같으면 A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요렇게 A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전복시키는 거지, 그지? A를 갖다가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다는 소리지. 예, 기존의 질서와 관계를 믿고 있는데 기존의 질서를 전복이면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 아예 관계가 없는 거 아니다. 기존의 질서와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 자, 기존의 질서에 입각하여 배치된 공간이지만 현실에 어디에도 없는 공간은 유토피아야. 유토피아는 기존의 질서에 입각하고 헤테로토피아는 기존의 질서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걸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전복시킨 거야. 자, 그 다음에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방식으로 배치된 공간, 기존의 질서와 대립적 관계를 맺고 현실 어딘가에 있는 곳, 이게 뭐야? 헤테로토피아야. 이에 대해 푸크는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랑 각각 현실에 대한, 유토피아는요 감흥이고요, 헤테로토피아는 감흥. 유토피아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원하는 것이지, 그지? 이렇게 되었으면 바라는 거야. 그래서 감흥을 일으키는 공간이고, 없고 감흥을 일으키고,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기존 질서에 입각하지만 그걸 뒤집어 엎지, 그지? 그러니까 반감의 상상력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장소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은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해석할 때도 적용되었는데, 하폭은 현실의 대항과 현실의 전복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수단,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바깥 공간으로 다루는 현대 예술가들의 철학적 바탕이 바로 푸코에게 있었다. 자, 푸코에게 있다. 요까지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어디 갔냐면 우리 2번 문제 밑에 보자. 밑에 빈 공간이 있어.
자, 가는 뭐 했니? 유토피아하고 헤테로토피아를 가는 유토피아하고 헤테로토피아를 비교했지, 그지? 헤테로토피아 비교해가지고요. 순백이고 중립이지. 중립적이고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고 비현실적이야. 근데 헤테로토피아는 자, 방 공간이라고 했지. 방 공간이고 실제하지만은 어때요? 이질적 공간이지. 이질적 현실이라지. 현실이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균질적이야. 균질적인데 여기는 비균질적이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양과 해방을 얻는 그런 등등등의 공간이지, 그지? 그리고 방 공간이기 때문에 대항하는 공간이고 현실을 어떻게 해요? 현실을 전복시키는 공간이지. 전복시키는 공간이고 그리고 어때요? 다양한 공간이지. 다양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 바깥의 공간이라 그랬지. 바깥의 공간이고 자 그리고 균질적이고 단수지, 그지? 단수고 비균질적은 단수가 아니고 뭐야? 단수가 아니고 복수고 자, 유토피아는 기존 질서에 입각했어. 기존 질서에 입각해가지고 바라는 것이, 그지? 기존 질서를 갖다가 현실에 반영한 거야. 근데 토피아는 기존 질서와 상관이 없다? 아니야. 기존 질서를 갖다가 전복시키는 거야. 기존 질서와 관련이 있어. 기존 질서에 대립한다고 기존 질서와 상관없다 하면 안 돼. 기존 질서에 어떻게 해요? 기존 질서 현실에 반감을 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이게 뭐 현대 예술에 영향을 주었다. 그 다음 나아갈게요. 나의 첫 번째 문장 초현실주의가 나왔네. 초현실주의는 이승의 지배를 거부하고 비합리적인 것과 잠재의식을 탐색하는 예술혁신운동으로 비합리적인 것고 잠재의식을 탐색하는 예술혁신운동으로 1920년대 합리주의를 만능으로 여기는 풍조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대요. 그러면 초현실주의하고 합리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이네. 합리주의 그러면 우리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기존의 질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924년에 출판된 초현실주의의 선언에서 브루통은 이성, 논리성, 합리성, 체계성, 의식적 사고 이거 뭐야? 그리고 법칙, 규율 이거 다 뭐에 들어가는 거니? 이게 다 합리주의에 들어가잖아. 이게 다 지금 요렇게 하는 거 이거 합리주의잖아. 그치? 여기에 브루통은요.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 완전한 정신적 자유를 주장했는데 그게 초현실주의인 거야. 브루통은 기존의 예술이 현실을 재현하는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기존의 예술을 갖다가 왜 현실을 모방한 거예요? 하고 비판했대요. 이승에서 해방된 순수한 상상력과 무의식으로 예술이 창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뭐가 중요해요? 상상력과 무의식이 중요해요. 기존의 책에 얽매인 거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상상력과 무의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 브루통이라고. 또한 그는 이승의 통제에 대한 상상력의 해방이 이 상상력이 이승의 통제에서 벗어나가지고 마음껏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상상력의 해방이 사회에서의 인간 해방을 실현하는 선결 조건이 된다고 보고 상상력이 해방돼야지 뭐가 일어난다? 인간 해방이 일어난다.
보고 상상력이 예술 창조를 위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상력은 혁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브루통이요. 이렇게 얘기했어. 브루통으로 대표되는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 플로이트 우리 있잖아. 뭐해? 무의식, 정신 철학 이렇게 하면 프로이트 반드시 나오지, 그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필수 교재. 너무 좋지. 얘는 왜? 무의식의 세계 얘기했으니까 무의식은 뭐와 연결된다? 상상력과 연결되니까 정말 플로이트의 이 꿈의 해석 이거는 있잖아. 이 초현실주의자한테는 너무 좋은 거야. 교재로 여겨졌는데 이 책에서 프로이트는 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 행동의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이게 너무 좋아. 누가 좋아해? 브로이턴 같은 초현실주의자들이 너무 좋아하게 된 거야. 초현실주의자들은 플로이트의 분석에 기대어 실제하는 현실을 초월하는 초현실 세계에 주목하면서 의식적 사고를 피하고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추구하는 자동기술법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자동기술법이 뭐야?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막 기술하는 게 자동기술법이잖아. 그지? 현실과 상상, 의식과 무의식, 자연과 초자연, 과거와 미래 등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무의식이 그러잖아. 막 생각하는 데니까 의식하고 무의식하고 넘나들고요. 자연과 초자연이 막 넘나들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야. 믿음을 바탕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고 대립하는 요소들을 결합했대요.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요소들을 결합하는 거야. 이러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초현실주의의 미술가 르네 마그리트이다. 르네 마그리트는 이게 막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걸 막 결합시킨 사람이래요. 마그리트는 벨기에 출신의 화가로 192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였다. 마그리트는 정교한 리얼리즘, 초현실주의하고 리얼리즘 잘 안 맞잖아, 그지? 리얼리즘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초현실주의자들로 당연히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사실주의고요. 그러면 초현실주의자들이 이거 초현실주의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겠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가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페이즈만 기법. 이 데페이즈만 기법이 파리의 예술가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1930년대 이르러 초현실주의자들로 인정받았대. 그럼 데페이즈만 기법이 뭘까요? 이 대립되는 요소를 결합한 거야. 배치가 대립적인 거야. 배치가 대립적. 우리 있잖아. 저 뒤에 마그리트의 그림이 몇 번에 사벌이 한번 나와 있거든. 그거 잠깐 보고 가자. 요게 있잖아.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인데 이 풍경 배경 있잖아. 피레네의 성이라는 작품인데요. 해변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서 너무 사실적으로 그렸고 이 돌멩이 바위라 그래야 되나? 이거 있잖아. 육중한 바위. 이거 진짜 완전 그냥 본 바위. 너무 자세하게 사실주의적 그렸어. 근데 이 배치가 어때요? 이 배치가 이 해변 위에 공중에 붕 떠 있잖아. 이 배치가 대립적인 거야. 그러니까 뭐처럼 현실에서 없는 초현실주의가 되는 거지, 그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다시 앞으로 갈게요. 데페이즈만 기법. 이게 뭐가? 배치가 대립적인 거야. 그래서 파리의 예술가들이요. 초현실주의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때부터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는 기존의 초현실주의라고 구분돼가지고 사실주의적 초현실주의. 그림은 너무나 사실적인데 배치가 대립적이라 가지고 초현실주의가 된 거야. 세 번째 문단. 데페이즈망은 현실 세계의 사물을 완전히 낯선 곳에 두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한 거야.
뭐 어떻게 벽난로에서 기차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아까 제가 해변의 공중 위에 큰 바위가 떠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마그리트는 사물을 예기치 않은 공간에 배치하기도 하고 평범한 사물을 극대화하여 사물을 극대화한 거야. 하여 불안함과 기묘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늘 위에 떠 있는 바위, 방 안에 가득 채운 거대한 장미꽃 등이 그것이다.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적 사고는 상상된 것이지만 초현실주의의 현실은 세상의 현실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도 인용했지. 이 말했어. 마그리트가 대상을 왜곡하기보다 그러니까 그리기는 대상은 그대로 왜곡 아니에요. 왜곡 아니고 대상은 어떻게 해요? 대상은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야. 사실적으로 그리고요. 밑에 옆에 있다.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대페이즈망을 통해 현실과 외부 세계의 접촉을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배치를 비현실적으로 했습니다. 요거 우리 정리해 볼게. 우리 2번 보기 밑에 가보자. 자, 나글은 뭐야? 합리주의하고 초현실주의하고 합리주의지. 합리주의를 비교해 가지고요. 자, 합리주의는 이성, 또 논리성, 합리성, 뭐 체계성, 의식적 사고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논리성이라는 게 이 논리성이라는 게 뭐야? 이 논리성이라는 게 현실을 모방한 거야, 모방한 거고 초현실주의는요 비합리, 잠재의식하고 연결이 되지, 그지? 뭐 정신적 자유. 자, 그래서 인간 해방이다. 혁명이 아니고 인간 해방을 불러일으키고 이 상상력이 뭐야? 상상력을 통해서 자, 여기 상상력이 들었다. 정신적 자유, 상상력이지.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 해방, 그리고 이 상상력이 혁명을 불러일으킨다 그러지, 그지? 그리고 이제 무의식과 관련되고 초현실주의랑 무의식이 초현실주의지, 그지? 무의식 세계, 프로이트의 무의식 세계를 초현실주의자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또 뭐 자동기술법이 또 초현실주의랑 연결되지, 그지?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가 아니고 누가 나왔지? 마그리트가 무슨 기법? 데페이즈망 기법인데 여기는 두 가지지, 그지? 대상은 왜곡 안 해요. 대상 왜곡 안 하고 대상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사실주의로 그리고 뭐만 초현실주의 기법은 뭐야? 배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게 이질적이지, 그지? 이게 이질적이고 이게 대립적 요소를 결합하지, 그지? 대립적 요소를 결합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초현실주의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